네, 박종현 판승부 대선 후 첫 한판 토론입니다. 오늘 두 분만 모시고 인터뷰를 합니다. 자, 정의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윤인석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낯설입니다 좀. 처음 소개 인사를 드리는 것도 저는 어색하기도 아, 하고. 그런가요? 예. 예, 뷰가 어떻습니까, 우리 윤인석 대변인께서는? 전에도 이쪽에 앉은 적이 있어서 별 알겠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이제 방송국마다 자리를 많이 좀 바꾸더라고요. 아, 예, 여야가 바뀌어서 예, 실감합니다. 실감합니다. 예, 저도 좀 실감이 되네요. 그러네요. 예. 자, 일단은 6.3 대선 이후 처음 두 분을 뵙는 것 같은데 사실 한 일주일 남짓 한 6일 차입니다. 어떤 소회가 드시는지 먼저 우리 장 변호사님한테 말씀 들어볼까요? 예. 저는 여기에 드러난 표심을 보고 엄중하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50을 넘고 김문수 후보가 40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착시효과 때문에 50이 안 됐네가 크게 느껴지고 40을 넘었네도 이제 더 과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예. 일단 표심은 좀 견제하고 그리고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라는 그런 부분으로 귀결이 됐던 것 같고 이 김종대 의원님의 평가이긴 한데 진보 진영에선 오히려 야 이거 정말 무섭다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 반면에 보수 언론도 그렇고 보수 진영에서는 야 40% 겨우 넘긴 거는 진짜 괴멸적 수준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환골탈태도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약간 또 나뉘는 것도 이 현상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 같습니다. 숫자가 각 진영마다 성찰적 메시지를 던졌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윤석 대변인. 예, 저희는 뭐 여당 걱정할 틈이 없어요. 저희는 이거 정말 엄청난 대참패입니다. 그러니까 87년 개헌 이후에 보수가 진 중에 가장 많이 진 거고 역대 두 번째 큰 표 차이고 289만 표를 졌어요. 예. 그래도 지더라도 뭐 50만 표 뭐 이 정도 진 기억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뭐 진 거는 음, 너무 크게 진 거니까 저희가 반성을 잘 해야 되고 이걸 또 40 넘었네 잘했네 이준석 표랑 합치면은 한 2만 5천 표 넘네 이런 계산은 하면 안 됩니다. 그 계산기를 부숴야 돼요. 계산기를 그 부숴버려야 돼. 논리는 안 맞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처절한 반성 하에서 앞으로 갈 길을 찾아야만 하는 범야권 특히 보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이준석 후보에게 갈 표가 만약에 그분이 없었으면 김문수 후보로 갈 거라는 계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100% 간다는 전제가 있어야 그 말 있는 그렇죠. 건데 한 2만 5천 표 이기는 건데요. 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계산기는 부셔버려야 된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취임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첫날에 비상경제 TF를 가동하고 오늘 두 번째 회를 가졌는데 추경 얘기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렇죠. 일단 1차 추경 그 예산은 13조 원으로 국회 통과를 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이제 실무적인 문제가 남았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이게 취임한 바로 당일 저녁부터 비상 TF 회의했어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핸드폰 번호 다 공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언제든 좋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은 정책 방향성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주면 고맙겠다라는 거였고 오늘도 2차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실무진도 앞으로 참석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관료제의 한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의사의 전달 과정도 시간이 좀 지연되기도 하고 네. 그 과정에서 지시사항이 약간 왜곡되기도 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걸 정말 일단 실용주의자 이재명이라는 이 대통령의 진면목을 전 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도 아주 뭐 세심하게는 라면값 이게 저도 라면 대단히 자주 먹지만 비싸요. 편의점에서는 2,000원 정도 정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봉지라면 값이 2,000원이라는 게 정말 사실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계란값도 상당히 폭등하고 있어서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데 이걸 좀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강론부터 챙기고 그리고 총론까지도 놓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지금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윤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첫 일주일.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했고 네. 인사도 그렇고 잘 하시리라는 기대를 적어도 진보층에서는 할 수 있을 만한 행보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뭐 어떤 뭐 라면값을 뭐 체크했다.
어느 대통령도 다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띄울 필요는 없어요. 예, 첫 임기를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저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대통령. 이 얘기는 제가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야권에게 항상 했던 말이에요. 이미 대통령이 됐고 모두의 대통령인데 왜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물론 공격거리가 있긴 있었지만 모두의 대통령으로 올라서셨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위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국민한 사람으로서 네.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고, 자, 에너지경제신문으로 리얼미터가 지난 4일에서 5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일주일에 대한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 58.2, 잘 못할 것이다 35.5%입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바로 직전의 예, 대통령이었으니까 견져보면 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마 예, 가장 평가할 수 이 지표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여론조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판단할 수 있는 게 어떤 정책 행보를 했는지와 인사 여기에 음,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좀 녹아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윤희석 대변인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상당히 좀 속도를 내는 부분이 그 음, 국민들한테는 지금 시장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으니까 예,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한 젠 행보를 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음, 인사도 기본적으로 이제 또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비서실장이 경제 관료 출신이셨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는 영역에서 상당히 공백이 있었던 게 지금 생각하면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무수석도 우상호 전 의원, 원내대표까지 역임했던 상당한 중진의 의원, 그리고 비서실장도 삼선의 현역 의원, 총리도 이 김민석 의원으로 이제 그 기용을 짜는 게 여러 이제 검증과 관련한 이 시급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야당을 존중하는 의미도 당연히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정무수석과 관련해서 이제 예, 소통하겠다. 그리고 음, 첫 일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거는 정말 분열은 무능의 결과물이다. 협의하고 통합을 이루는 게 유능의 지표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걸 그냥 정치적 구호나 어떤 선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끝까지 가져가야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이 대단히 고통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지난 정부 때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래서 그 행보를 보는 게 이런 긍정적인 지표에 녹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윤석 대변인. 똑같은 조사의 과거 데이터를 보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 70이 넘었고 음흠. 박근혜 대통령 60이 넘었었습니다. 64였고 문재인은 74. 예. 예. 이명박 선거 전 초기에. 대통령 더 높았어요. 이명박 자, 전 대통령은 79. 예. 그거랑 비교를 해야죠. 윤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대통령이랑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얘기해야 돼요. 제가 이제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윤 대통령, 이 대통령 다 50%대고 윤 대통령 52, 뭐 대충 53, 여기 한 58. 왜 이러냐? 예. 시작하자마자 왜 이렇게 음. 기대치가 낮으냐? 갈등 양상에 너무 많이 노출됐던 분들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능력 여부나 이런 걸 떠나서 정치 상황이 그런 가운데 취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현재 예. 우리나라 대결 구도가 이렇다라는 그렇죠. 반증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대통령보다 낮은 기대치에서 출발을 하지만 성과 내시면은 훨씬 더 그 기저 효과 때문에라도 예. 더 도드라질 것이다. 그리고 비서실장 인사를 뭐 관료를 했다. 그 부분이 패착이라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뭐 의원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그럴 의석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 의원 원외 출신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러면은 정진석 국회의장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동의가 안 되네요. 이번 인선에서 어떤 인선을 좀 저는 긍정적으로 우상호 평가? 전 의원의 정무수석 기용이 아주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비서실장보다 직급이 아래임에도 본인보다 선수도 선배 낮고, 의원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연배도 연배도 한참 낮은 분이 비서실장임에도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를 흔쾌히 흔쾌히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수락하신 대통령이 또 직접 전화를 했다고 예. 합니다. 우상호 전 의원에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음. 이 일이라는 것을 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생각을 해서 그러한 파격 인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안목에 대해서도 저는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 이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좀 있긴 했습니다. 같은 진보 진영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장 변호사님은 저는 비판의 지점이 어떤 건지를 좀 유심히 들어봤어요. 특수통이다. 예, 특수통이다.
검사 출신이다. 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근무한 이력이 있다. 예. 이게 개인 신상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능력에 대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 검찰이 그리고 검찰 출신 인사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 신뢰가 낮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방증이긴 합니다만 예. 민정수석은 어쨌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 성격이에요. 검찰 개혁에 어떤 한 주춧돌을 놓는 역할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완전히 총대를 메고 하는 기관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 민정수석 한 사람이. 음. 그랬을 때 검증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검찰 개혁의 의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검증과 본인의 어떤 의사의 확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무슨 수사를 했다 특수통이다 검찰 출신이다라는 것만으로 민정수석의 부적격이라고 하는 거는 전 논리적 비약이 약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서 이 적재적소의 적임자 그리고 이걸 민정수석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검찰 개혁을 볼 때는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는지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랬을 때는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또 지금 법무부 장관도 뭐 정치인 출신으로 많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녹아졌기 때문에 최종 낙점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정대리. 일단은 검찰 출신은 그러면은 검찰 개혁을 하지 말아라. 뭐 그 얘기잖아요. 뭐 친정 식구 무조건 감쌀 거다 검찰에. 특히나 뭐 특수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특수통 이렇게 낙인 찍어서 그렇죠. 뭐 유학 1년만 갔다 와도 해파.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인을 찍어요. 이렇게 딱 아. 카테고라이즈 한단 말입니다. 예. 범주를 정해서 사람을 음. 규정을 한 다음에 공격을 일반적으로 해버리잖아요. 그거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뭐 소위 묻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윤 대통령이 같이 묻었다. 근무를 했다. 윤석열 아, 묻었다. 윤석열 묻었다. 사실 한참 선배예요. 뭐 동료나 뭐 밑에서 뭐 했다면 그런 게 있겠는데 예. 5년이나 사시가 선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성립을 하나요? 그럼 어떤 조직에 자 CBS에 근무하면 그럼 모든 기자들의 생각이 똑같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다 다를 수 있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논리가 그냥 검찰 출신, 특수부 출신은 무조건 안 돼. 자 그러면 박은정 의원 그렇게 저 비판을 하는데 본인 검사 출신이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뭐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검찰 개혁에 적임자다 민정수석 제안하면 저는 검사 출신이라 하면 안 됩니다. 했겠습니까? 근데 본인도 검사 출신은 안 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다른 방송에. 본인한테 제안 왔으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저는 제안 받았으면? 그 논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 검찰을 예. 알아야 개혁을 할 거 아니에요. 조직 장악도 있을 거고 사실은 검사 아니 뭐 출신이. 조직 장악인 걸 떠나서 뭘 문제를 아니까 개혁을 할 거 아니에요. 저보고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하고 저는 모릅니다. 근데 국민의힘 개혁하라고 하면 잘할 수 있겠죠. 맡겨주십시오. 와우. 아, 그렇군요. 조직 장악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럼 국민의힘 얘기를 한번 해보면 국민의힘이 16일 원내대표 선거 일정이 공개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중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그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당이 지금 네. 막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예, 뭐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뭐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어떻게 되고 비대위원장이 뭘 해야 되고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원내대표 선거 이제 일주일 후에 있는데 그렇죠. 이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의총이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요. 그렇군요. 다음 이제 공교롭게도 이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말까지여서 얼마 안 남은 상태. 네.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비대위 임기가 끝나서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을 하고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는 이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이제 조선일보 단독 보도였는데 차기 지도부 체제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겠다. 다시 말하면 본인도 전당원 투표로 재신임 받을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 전당대회 할지 여부도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당원 투표라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5월 10날에 전 당원이 이거 보고 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저 예. 한덕수 그렇죠. 후보 그 얘기도 했었는데 충분히 가능한 방법. 워낙에 이제 의총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니까 예. 그런 방법까지 쓰겠다.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당의 책임 있는 의원분들의 생각들이 굉장히 좀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후보 교체 관련한 것은 당무감사 그걸 왜 하냐? 그렇죠. 의총에서 정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는 지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었구나. 뭐 감사해서 징계낸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거 앞으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간다.
이 정도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걸 왜 당무감사를 그거부터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니까 전당원 투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했으면 좋겠다. 네. 윤석 전 대변인께서는 전당 투표 하자.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16일이죠. 그때 뽑히는 원내대표가 누구냐, 그분의 의중이 어떠냐, 그것도 사실상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원내대표를 갔느냐. 지금 원내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비대위원장 누구 데려올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거 생각하느라고 원내대표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매합니다. 이게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가 또 이제 비대위 체제일 경우에 비대위원장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표 권한대행이 대표 되는 거라 권한대행이니까.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오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아하. 어떻게 보면은 비대위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내 사안을 네. 막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뭔가 끌고 간다 이게 아니고 지금 저희 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자리로 지금 변질되는 과정입니다. 예. 다른 당을 보고 있는 네. 장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원내대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당대표를 사실상 보완하는 대체제 역할도 지금 국면에선 해야 되는데. 근데 모든 언론에서 이 의석수를 배분을 이제 분석을 하면 이른바 친윤 친한으로 했을 때 106개의 이 국민의힘 의석수 중 거의 태반이 한 80석이 친윤. 그리고 나머지 한 20여 석이 그것도 이제 지역구 의원분들은 많이 없고 수도권과 비례 위주로 해서 그렇다면 원내대표는 친윤이 되는 게 그냥 구도상 더 확률상 높아 보이고 그러면 쇄신이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뭐 당무감사든 뭐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여러 안이 마음에 뭐 와닿았어요. 이 정도 할 수 있다. 네. 비대위원장으로서 제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었나요? 아니 이건 무슨 뭐가 부당하다고 하는 거냐. 바로 직격하고 그리고 그 성동 원내대표도 본인 내려오셨을 때 내려온 다음에 야 나만 내려오는 거 맞느냐. 사실 김용태 당신도 내려와라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예.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쇄신의 길이 너무너무 멀다. 그러니까 쇄신 자체가 말은 쉽지만 어렵기도 하고 또 하나의 제가 봤을 때는 독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득표율 41%, 40%가 넘는 대선에서 확인한 이 득표율. 지금 본인의 지역구에서 확인했을 때 내 지역구에선 최소한 이겼어. 우리 국민들 민심 내가 탄탄하다는 걸 확인했어라고 하면 지방선거는 치르기 용이하잖아요. 현역 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그게 쇄신을 좀 가로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내대표 하마평에 5선의 김기현,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까지 했던 분이고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 한번 하셨던 분인데 또 나올 수도 있다. 아마 그것은 뭐 추대를 전제로 추대를 전제로. 투표 없이 당이 어려우니까 좀 경험이 많고 무거우신 분이 일단 맡아서 당을 좀 위중한 수습해달라는 상황이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거론이라고 보고요. 또 이제 4선 김도읍, 김상훈, 3선의 성일종, 김성원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통상적인 선거에서는 3선 또 좀 그렇죠. 많으면 4선 정도 분이 나오시는데 어쨌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그는 의원분들께서 이제 토론하실 거고 저희 당 의석이 106이 아니라 107인데 예. 이 분포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친윤이 많다, 80 정도 된다고 사실 모릅니다. 뭐 어느 정도 되는지 하여튼 많긴 많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쇄신이 막히냐? 예. 제가 볼 땐 여러 의견이 오겠습니다만 결론은 전당대회로 가는 분위기다. 모든 것은 당원의 뜻에 맡겨져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전당대회 그럼 시기적으로 한 9월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기국회가 9월 1일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거랑 맞물려 보면은 이제 국정감사 시작될 거고 하니 그 전에? 그 전에서 8월 말. 8말 9초 얘기 나오는데 네. 그 시기는 항상 뒤로 미뤄져 왔어요. 그래서 더 음. 뒤로 가거나 뭐 땡기면 땡기는 건데 지금 뭐 지도체제 관련해서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않았고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하신 말씀은 오늘 기다릴만하다 의총 결과 어마어마할 거다 뭐 이랬다고 그래요? 하시니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결과 아직 안 나온 거죠? 예, 오늘 뭐 밤 상당히 늦게 어. 자정 넘어서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니까 오늘 완전 끝장 토론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면 어떤 입장이세요? 어떤 뭐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당원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동훈 전 비대위 대표 체제. 입장에서야 예. 뭐 당이 어떤 뭐 수습 방안을 내고 할 때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제 대선 끝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다만 이제 당에서 뭐 친한계다 친윤계라 하지만 쇄신파, 쇄신을 원하는 분들의 생각은 빨리 전당대회를 하는 게 맞겠다. 뭐 시기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결론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정식 지도부가 들어오고 그 정식 지도부가
엄청나게 큰 여건과 뭔가 이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또 1년도 안 남은 지방선거까지 대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김재섭 의원이 지난주에 저희 한판 승부에 나와가지고 금요일에 당원과 의원들 간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당대표 경선이 있으면 지난 경선 때의 갈등이 또 재현될 수 있다. 자기는 비대위 체제가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뭘 해도 지금 개파 싸움으로밖에 안 보인다. 뭐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당장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 하면 그러니까 이제 시기 문제는 좀 유동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비대위로만 비대위 전문 정당으로 또 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이 너무 많았어요. 누가 비대위원장이셨는지 정식 당 대표가 훨씬 적었죠. 그렇죠.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지난 3년간. 그러네요. 그 전으로 더 그 전으로 더 가도 가도 되나? 장 변호사님. 아니 그런데 저는 예. 전당대회를 빨리 하게 되면 갈등이 막 이제 분출하니까 좀 뒤로 미뤄야 된다라는 의견, 그 김재섭 의원이 제기했다는 의견은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뭐 당무감사든 뭐든 다 좋은데 당이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이거 실체를 파악하는데 당연히 한계가 있고 이 정치 노선의 투쟁과 그 쟁투에는 정말 어떤 정치적 이벤트 안에서 갈등을 정말 위로 노정시키고 거기에서 각각의 입장을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지금 당의 어려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유로 수면 아래로 다시 두는 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 국민의힘은 이미 저는 임계점에 직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유기적으로 계속 긴밀하게 갈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도저히 한동훈 대표 체제는 우리가 용인할 수가 없어. 뭐 이준석 친윤에서? 와닿으면 좋겠다랄지. 그리고 저는 한동훈 대표님도 도울 거면 확실히 그냥 도왔죠. 도왔는데 이를테면 내가 친윤 떨거지들 호구가 될 소냐. 나는 국민의 호구가 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정선을 상당히 건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게 좋다고 전당대회 치르면서 우리 하나로 누군가가 옹립이 되더라도 선출이 되더라도 한 보이스로 과연 야당 역할 정확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동력이 있을까?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죠. 동력 있죠? 그 발언 하나하나를 뭐 다 얘기하다 보면 예. 뭐 민주당에서도 그런 일 많았잖아요. 뭐 특정 과일인지 채소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거 여름에 많이 먹는 거. 요즘 많이 먹는 그런 거.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갈등이 분출이 돼서 결국 또 잦아지는 단계로 들어가는 게 지금 이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의총을 보고 누구도 당이라는 울타리 밖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이 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해법을 뽑는 과정이 어렵다면 결국은 당원의 총의에 따라야 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문수 후보. 네. 김용태 위원장과 현충일 때 점심 식사했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주말 사이에는 안철수 나경원을 만났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김문수 전 후보가 뭐랄까 계속 건강도 관리하시고 네. 어떤 국민의 미래 역할을 좀 하고 싶어하는 예. 사실 아닌가요? 예, 저는 99.5% 어. 당권 경쟁이 뛰어드실 거라고 봅니다. 99.5%. 99.5. 그러면 예.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후보와의 대결 구도도 가능하겠네요. 가능할 수 있겠죠. 예. 그 상황을 걱정해서 김재섭 의원이 또 다시 예. 이제 경선이 재현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 그것 또한 피할 수 없다면 그런 상황 뭐 지나가야죠. 겪어야죠. 아. 겪어서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아하. 또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가 이제 어쨌든 패한 이제 장수인데 다시 당권 도전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을 당원이나 또 여론조사에 참여하신 국민분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대로 가는 거고요. 어쨌든 나오시겠다고 하는 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죠. 예,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제 홍준표 전 시장 정계 은퇴 선언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 온라인 소통 채널에서 신당 만들어 복귀해달라 요 요청이 있었는데 알겠다 이렇게 또 댓글을 남기셨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댓글이 정말로 어떤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를 그렇죠. 강력하게 보인 것인지 아니면 이제 여러 생각 중에 하나에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이 질문도 본인 진영이나 측근이나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 예. 중에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왜냐하면 계속 전망이 나왔었잖아요. 야 이러다가 신당 창당하는 거 아니야? 아.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요. 정말 어제까지도
불질러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네는 답이 없다. 그냥 불질러서 그냥 당을 해체해야 한다. 폐허로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된다. 지금 그대로 이 인원으로 이 구조 속에서 그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사실 정계 은퇴 얘기했지만 과거에도 번복했던 이제 전례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상 정계 은퇴한 정치인의 행보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목받는 거예요. 아, 홍준표가 그러면 정계 개편에 신당 창당의 하나의 이 주축 역할을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의지를 심지어는 숨기지도 않았어요. 신당 만들어서 복귀해 주세요, 시장님. 알겠다.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당을 혼자 만듭니까? 그러면 보수 정당에서 튕겨져 나갔던 진영이 있잖아요. 예. 개혁신당. 그리고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아무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때 이번에는 이재명과 이준석의 1대1 구도다. 양자 구도다. 굉장한 치하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밑자락은 깔려 있었고 뭔가 여기서의 분기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무튼 역할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윤석 대변인께서는 가능성을 신당은 지금 어렵지 않나요? 신당 어느 어렵겠죠. 당에 참여하시는 건 되겠지만 예, 그래서 예. 그냥 알겠다는 그냥 그래 내가 들었다 아, 당신의 뜻을 알겠다. 들었다. 알아들었다 내가 아니, 그 정도지 내가 아. 그렇게 하겠다로는 지금 안 보입니다. 예, 그렇죠. 창당이라는 것 자체가 또 엄청난 일이고 그렇죠. 예. 또 내년에 1년에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은 두 분만을 모시고 짧게 한 30분간 토론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